자, 오늘은 그 흑체 복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4시간 동안 이제 양자 물리학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양자 물리학이 시작하게 된 그 순간이 바로 이 흑체 복사를 플랑크라는 과학자가 양자 가설로 설명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흑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벌써 머리 아파? 머리 아프면 머리를 잠깐 분리해놔. 나을 때까지. 야, 벌써 잔다. 오기부터. 그랬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나의 잘못이 아니네. 끼워줘라. 안 일어날 거예요. 뭔 상관하고 자, 그 흑체는 그 머리에 뿌리는 게 아니고 모든 파장의 빛을 흡수하는 이상적인 물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검은 구멍, 연탄 구멍, 뭐 태양 같은 건데요. 연탄 구멍을 이렇게 보면 시커멓죠. 얘가 흑체입니다. 흑체. 근데 얘가 보면 타고 나서도 보면 시커멓게 보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이게 부셔보면 이 색깔이거든요. 이 색깔인데도 이렇게 시커멓게 보입니다. 얘를 달구면요,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막 달라요. 그래서 이 검은 구멍이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기에서는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도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런 연탄 구멍과 같은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멍을 관찰해서 거기서 파장대별로 빛의 세기가 얼마나 센지 이런 걸 이제 관찰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 관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대표적인 흑체 중에 또 태양도 있고 백열전구도 있거든요. 태양 같은 경우는 그 흑체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워낙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밝기 때문에 반사되는 빛은 거의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체로 보고요. 백열전구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기서 나오는 빛에 비해서 그러니까 반사되는 빛을 배제하고 오로지 그 물체에서 나오는 빛만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제 그 물체에서 나오는 그 빛을 특성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흑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흑체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백열전구가 막 나왔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백열전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해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모든 물체에는 빛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진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맥스웰의 이론에 의하면 가속 운동하는 전하를 띤 입자는 전자기파를 방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진동을 하기 때문에 빛을 방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흑체고요. 흑체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게 흑체 복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사된 빛은 거의 없고요. 흑체 자체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만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흑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구멍인데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검은 상자에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이 구멍으로 들어온 전자기파는 안에서 막 난반사가 일어나면서 흡수가 됩니다. 흡수가 되고 이 구멍을 통해서 다시 빠져나오는 전자기파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확률적으로 매우 낮죠. 여기 이제 이렇게 반사되다가 우연히 이렇게 탁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반사하고 나면은 아예 흡수가 다 돼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모든 빛을 흡수하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지만 빛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연구하는 게 흑체 복사에 대한 연구다. 이게 빛이 나오는 이유를 연력학체 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어떤 이제 흑체 A가 있고요. 그다음 일반 물체인 B가 있는데 만약에 흑체가 전자기파를 흡수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나온 빛이 여기 흡수되면은 얘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얘는 온도가 올라가고 얘는 열을 빼앗기니까 온도가 내려가고요.
그럼 나중에 여기가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되고 여기 온도가 낮은 상태가 돼요. 근데 이게 계속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온도가 높은 상태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곳에서 항상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이 흘러야 되는데 흑체가 계속 열을 흡수하기만 하면은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 위해야 돼요. 그래서 흑체는 모든 파장 영역대의 빛을 다 흡수하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또 열을 방출합니다. 빛을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흑체는 이제 실제로 관찰해봐도 이제 방출을 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연구들이 쭉 이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거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이론이 되겠는데요. 플랑크가 이제 흑체 복사를 제대로 설명하기 전에 이미 흑체 복사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빈의 변이 법칙 혹은 자리 옮기 법칙이라고 하는데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의미는 제가 적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람다 맥스 곱하기 그 다음에 절대 온도 T는 상수입니다. 뒤에 있는 숫자는 여러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상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뜬금없이 파장과 온도가 나왔죠. 근데 일단 온도 T는 절대 온도고요. 흑체의 절대 온도입니다. 흑체의 절대 온도. 그 별도 대부분 다 흑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천문학에서는 이제 별의 온도가 요 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흑체에서는 빛이 나오는데 모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가로축이 파장이고요. 세로축이 상대적 색인데 그러니까 어떤 특정 파장의 빛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론적으로는 모든 영역대의 파장의 빛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세기가 이제 파장대별로 다릅니다. 근데 그게 또 온도에 따라서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람다 맥스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온도가 6000 켈빈인 어떤 흑체가 있다고 했을 때 그 흑체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이제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요. 이때 람다 맥스는 뭐냐면 세기가 가장 센 빛 있죠. 그 빛에 해당하는 파장이 람다 맥스가 되겠습니다. 람다 맥스. 그럼 람다 맥스 곱하기 T가 일정하다는 것은 근데 온도가 높은 흑체일수록 가장 빛의 세기가 세게 나오는 그 빛의 파장이 점점 짧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빈의 변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는 느낌이 오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큰 빛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별에서 봤을 때 외부 온도만 보고 알 수 있는. 별에서 봤을 때는 온도랑 상관이 없는 거. 그렇죠. 외부 온도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보는 거는 표면이니까. 표면 온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온도가 낮을수록 점점 람다 맥스는 길어지죠. 람다 맥스는 길어지고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T가 클수록 람다는 작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온도가 클수록 세기가 크죠. 그것도 어느 정도 그냥 당연하죠.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방출하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빈의 변이 법칙은 요 점들에 대한 규칙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빛의 세기가 세게 나오는 빛의 파장이 이제 람다 맥스가 되겠습니다. 그게 빈의 변이 법칙이고 빈은 사람 이름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있어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이것도 써놓고 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T의 4승. 이 시그마도 그냥 상수예요. 슈테판 볼츠만 상수라는 건데 요거는 뭐 또 흑체의 종류와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그냥 모든 흑체에는 동일한 상수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의 의미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1초 동안 1제곱미터당 나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나오는 에너지다. 왜냐면 흑체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으니까 1초당 1제곱미터당 얼만큼 많은 에너지가 나오는지 비교해야지 이제 정확한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복사하는 에너지가 요 E가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절대 온도에. 그래서 사실 이걸 이용하는 게 그 귀체온계예요. 귀체온계. 그 적외선 체온계 있잖아. 뒤에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왜냐하면 체온이 조금만 올라도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방출되는 빛의 세기가 달라지니까 그 적외선 영역을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면요 0.1도 체온이 올라가면 기체온계에서 이게 0.1도 정도 온도가 변하면 이 에너지는 얼만큼 변하느냐 그 한 0.13% 정도 변합니다. 그럼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계측기로 측정하기에는 충분한 변화거든요. 그래서 기체온계 보면 0.1도 단위로 이렇게 정확한 온도가 측정이 되어집니다. 적외선의 세기를 계속 측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해서 바뀌니까 이게 그걸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사에서 그 별의 온도를 계산하는 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체온계가 나왔대요. 그 원리가. 그래서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게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다 보니까 이게 확 변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요 두 이론은요 나중에 그 볼츠만이 구한 흑체 복사 공식으로 전부 다 유도가 되는 식이 돼버립니다. 근데 시대 순서로는 이제 얘네들이 먼저 발견되고 이제 내가 볼츠만이라 했나? 플랑크. 네. 방금 내가 볼츠만이라 했나? 네. 나 잠이 덜 깼는갑다. 플랑크가 이 흑체 복사의 요 곡선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식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식을 뭐 미분하든지 적분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요 빈의 자리 옮김 법칙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유도가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은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할 거고요. 요 흑체 복사를 어떻게 해서 제대로 설명되는지 그냥 그 간단한 소개만 여기 물리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고요. 조금은 이제 수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닌데 아직은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간단하게만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흑체를 실험으로는 굉장히 많이 관측을 했어요. 그 이전부터 관측해서 실험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온도의 흑체를 봤을 때 이제 그게 어떤 패턴이 나오느냐 이런 걸 많이 관찰을 했어요. 이 사진 하나 안 보여줬네. 요게 이제 그 슈테판 볼츠만 법칙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쇠가 이렇게 달궈지면 이게 붉은 빛이 나오잖아요. 네, 붉은 빛이 나오는데 쇠가 이거 자리 옮김 법칙하고 관계있겠네. 점점 달궈지면 얘가 붉은 빛을 띠다가 푸르스름한 빛을 나중에 띠고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온도대별로 보면 이게 그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색깔을 보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그런 이제 온도를 측정을 해요. 높은 온도는 우리가 그가 일반적으로 그 체온계로 온도 재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죠.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이제 온도를 잽니다.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흑체하고 거의 유사한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유리도 이렇게 달궈지면 색깔이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보면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푸른색 계열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쪽, 이게 이제 밝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됩니다. 달궈진 쇠 본 적 있나? 저는 한번 해봤는데요, 집에서. 그 젓가락으로 이렇게 가스레인지 이렇게 다 달궈오면 나중에 올게집니다. 하지 마라. 손은 뭐 나무 집게 같은 거 이렇게 하지 말았지. 하면 안 돼. 위험해요. 저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요? 내가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어렸을 때 한 것 같아. 어렸을 때 이렇게 가스불 중에 이렇게 좀 약간 뜨거운 부분이 있거든요. 약간 윗부분. 네. 거기에 싹 갖다 대면 좀 오래 갖다 대면은 색깔이 좀 바뀝니다. 엔젤이 그거 한다고 그랬다.
전자석 만든다고. 전자석 만들 때는 이제 그 쇠를 한번 달궜다가 식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쇠를 긴 쇠못을 달고 봤던 것 같아. 긴 쇠못 젓가락에 하고. 젓가락은 그 바뀌는지 모르겠다. 쇠못은 확실히 잘 바뀌는 거 보이거든. 칼나 해도 돼요. 어? 칼나 해도 돼요. 커터칼. 커터칼? 하지 마. 그 위험해. 너무 달궈져서 핵분열이나 핵융합 일어나면 어떡해.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그 고전적인 이론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레일리 진스라는 사람도 그 이제 유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 빈이라는 사람도 요 빈의 변이 법칙 만든 사람 있죠. 이 사람도 그 흑체 복사의 곡선을 나타내는 공식을 이렇게 구했어요. 거의 비슷하게 구했는데 그 빈은 근데 사실 약간 이론적 배경 없이 그냥 수학적으로만 비슷한 곡선을 이렇게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구한 거고. 근데 레일리 진스라는 사람은 그 고전적인 그 물리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론적 배경이 맞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레일리 진스 공식은 파장이 긴 경우에는 거의 일치합니다. 근데 파장이 짧아질수록 이걸 자외선 파탄이라고 하는데 자외선쯤 되면 이게 원래 실험값하고 레일리 진스의 공식에 의한 값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레일리 진스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정을 했던 것은 당연히 이제 그 전자기파는 그 흑체 복산에 있는 이제 전자기파와 그 흑체 안에 있는 그 내벽 있죠. 보면은 이게 빈 박스거든요. 이 내벽들이 이제 일종의 진동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가지는 에너지들이 그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다, 연속적인 이런 기본적인 가정으로 평균 에너지를 구하고 뭐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구하면 뭐 일부 되게 맞는 영역도 있긴 한데 일단 너무 안 맞아요. 이게 파장이 짧은 거. 근데 이걸 해결한 사람이 이제 플랑크입니다. 독일의 물리학자고. 이 사람이 이제 양자가설을 이용해서 흑체 복사 공식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결국에 이제 그 빛들이 정상파 형태로 여러 가지 모드로 존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빛들 그리고 진동자들이 가지는 에너지가 아무 에너지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소 에너지 덩어리의 정수배가 되는 불연속적인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식을 씁니다. 요 n은 이제 자연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h는 플랑크 상수고 f는 이제 빛의 진동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최소 덩어리의 정수배가 되는 이 불연속적인, 그래서 이 불연속이 이제 양자역학의 대표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에 수학 시간에 수학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거든요. 이렇게 선을 긋고요.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점을 탁 찍어가지고 그 자연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유리수도 0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무리수가 훨씬 많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라서 정확한 기억이 안 할 수 있습니다. 증명 좀 해주세요. 모릅니다. 무리수가 더 많은 거 맞아? 훨씬 많아. 그러면 그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수학은 다 연속이잖아요. 연속인데 자연은 그래 치면은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그 빈틈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실제로 물질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죠. 다른 물리량들도 뭔가 불연속적인 값을 가지지 않을까. 근데 양자역학의 기본 아이디어가 그런 거예요. 모든 이제 물리량들이 결국에 이제 불연속. 세상은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플랑크도 이거의 의미는 몰랐습니다. 그냥 수학적으로 이렇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그
에너지의 평균을 내고 그다음에 흑제 복사 공식을 유도하면 실험값하고 정말 아름답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플랑크도 이제 이걸 발견하고 나서 근데 플랑크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할 때만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흡수하거나 방출하지 사실은 또 요 진동자 그러니까 이 정상파가 그런 에너지 값만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스로도 안 믿었어요. 이게 세상이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증거에 의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자라는 말도 처음에는 광량자라는 말을 썼거든요. 광량자라는 말을 쓰다가 광자로 바뀌었어요. 근데 광량자는 광자하고는 조금 미세하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광량자는 이제 빛을 완전히 입자로 보진 않았고 그냥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는 것만 불연속적인 값을 흡수하고 방출한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고요. 근데 광자라고 나중에 이름이 바뀐 거는 아예 그냥 입자로 봐버린 거예요. 그런 에너지를 가지는. 그러니까 그 광량자는 사실 입자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덩어리 뭐 약간은 좀 모호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아예 실제로 그냥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 불연속적인 입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에너지의 양자화의 이제 시작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나온 애들은요 사실 그 플랑크의 그 이론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배운 두 개 있죠. 빈의 자리 옮김 법칙하고 슈테판 볼츠만 법칙 요거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리2에서는 사실 그 플랑크 공식에 대해서는 식을 아예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사실은 문제 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능 문제도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이제 이쪽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은 온도가 각각 TA, TB인 흑체 AB가 복사하는 전자기파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AB가 복사하는 에너지. 요게 무슨 법칙과 관련 있노?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AB가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죠. 요게 이제 슈테판 볼츠만 상수에다가 온도의 4제곱을 곱한 게 에너지죠. 그게 각각 EA, EB입니다. 그럼 TA, TB와 EA, EB를 비교한 것은 옳은 것은 그럼 그 온도만 알면 온도가 큰 쪽이 얘도 크겠죠. 예. 그래서 보면 뭐 이거는 뭐 금방 구할 수 있죠. 예. 결국에 또 TA, TB를 비교해 보려면 람다 맥스 곱하기 T가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쪽이 그러니까 세기가 가장 센 그 파장이 짧은 쪽이 온도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게 그러노? A는 람다 맥스가 이거고요. B는 람다 맥스가 이거죠. A가 더 짧죠. 그렇기 때문에 A의 온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 식을 안 써도 A가 상대적 세기가 더 세죠.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한 에너지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지만 3점짜리 문제지만 답은 그냥 4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이거는 만질 때 조심해야 된다. 따끈따끈하네. 작년 10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건 조심해야 돼. 따끈따끈하거든. 자, 그림과는 반지름이 각각 R, ER인 구형 흑제 AB를 나타낸 것이고 머쓱하네. 그림 나는 A와 B가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복사하는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계속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AB에서 복사하는 전자기파의 상대적 세기가 최대인 파장. 여기 람다 맥스죠. 람다 맥스가 각각 람다 루트 2람다입니다. 이때 AB 표면에서 단위 시간당 복사하는 에너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복사하는 에너지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단위 시간당 복사하는 에너지예요. 하면 면적을 꼭 해줘야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의 에너지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에너지잖아요. 거기에다가 요 구 표면의 면적을 곱해줘야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그 온도를 먼저 비교해봐야 되겠지? 여기 람다 맥스가 나와 있으니까 그 A의 온도를 TA, B의 온도를 TB라고 둡시다. 그러면 람다 TA는 루트 2람다 TB 이렇게 되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럼 람다 A 대 람다 B는 TA 대 TB는 루트 2 대 1이 되죠. 그럼 이걸 할 때 이런 게 요령입니다. 이거를 그럼 TA를 루트 2T로 두고요. TB를 T라고 두면 뭐 조금 약간 수학적인 과정을 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루트 2 대 1이면 뒤에다 문자 하나를 그냥 붙여주는 거야. 동일한 문자를. 그럼 루트 2T, T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A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바로 할까? A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구하는 이 A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일단 시그마 루트 2T의 4승 요거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줘야 되느냐? 면적을 곱해줘야 돼요. 면적을. 그럼 이 얼마고? 얘는 4파이R 제곱이죠. 예, 9니까 얘는 4파이R 제곱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EB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EB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거든요. A면 그냥 아래니까 표면적이죠. 표면. 9니까. 9니까 4파이R 제곱이죠. 4파이R 제곱. 사실 그 아래 제곱만 해서 비교해야 됩니다. 비율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은 제곱에 비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4파이R 제곱이든 파이R 제곱이든 과정은 틀리더라도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어차피 면적은 그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면 요 EB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쓰면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와요. 그죠?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죠. 일단 거기다가 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럼 B는 면적이 얼마고? 16파이 4파이R에 2R에 제곱 이렇게 되죠. 2R의 제곱. 그래서 구하는 것은 이제 이걸 나눠주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얼마 되노? 1대1이 되나? 1대1. 1분의 1이 되니까. 맞지? 4파이 나눠주고 위아래 다 4가 되죠. 루트 2의 4승은 4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돼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라는 것을 알았어야지 이게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안 그러면 이제 슈테판 볼츠만 법칙만 썼으면 답을 틀렸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리고 문제에서 이걸 물어봤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약간 페이크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복사하는 에너지의 비는 이러면 면적을 안 곱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잘 보고 판단을. 근데 이제 보통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런 페이크는 잘 안 써요. 자료를 보통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남은 시간 여러분 바로 복습하도록 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